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시작부터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청문회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보이콧 가능성이 나왔던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대로 결국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을지 한번 먼저 여쭤보죠. 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티격태격했습니다만 일단은 개최가 됐습니다. 다행인데 안 그래도 좀 전에 시작되는 모습을 보고 일단 조금 지켜봤습니다만은 야, 이 참 인사청문회 정말 문제구나. 정말 고성이 오가고 야유가 오가고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이거 참 21대 국회 마지막 인사청문회의 끝판왕이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긴 한데 본인이 청문회에 나와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한 부분인데 좀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할 게 아니라 좀 차분히 주고받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럼 좀 차분한 인사청문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야 우리 인사청문회가 이게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흥결만 찾는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 대통령 본인도 이제 장관 국무위원을 32명을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사람 하나는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서 어떤 다음 국회에서는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충실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쟁점 자체에는 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백지 신탁, 주식 백지 신탁 부분인데 오늘 제가 아직 그 설명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후보자가 충실히 설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청문회 시작 분위기에 대한 평가와 이제 더불어서 쟁점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복기왕 대변인께도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아마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최초로 여당에서 보이콧을 하려고 했던 이런 청문회 기록으로 남을 뻔했는데 그만큼 김행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도 방어하기가 어렵다라는 정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보통 미제출된 자료 제출 요구들을 위한 의사 어떤 진행 발언이 있는데 이때부터 여당에서 야당 의원들의 그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계속 비아냥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싸워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 제출 요구 다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데 언론이나 그 이전에 나왔던 발언과 계속해서 말을 바뀌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또 야당 의원들이 진행을 하는데 이때도 또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해요. 그래서 여당의 청문회 임하는 작전은 어쨌든지 간에 그냥 정치 싸움장으로 만들자. 그렇게 김행 후보자를 커버하자라는 작전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기존에도 김행 후보자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혹시 잘못된 선입견은 아닌지 이런 판단들을 할 장으로 생각하고 좀 바라볼 텐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파킹 논란 이것을 해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 자료가 나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제출이 돼야 되고 그 재무제표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파킹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혀 제출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의 어떤 그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했는데 여당에서 동의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파킹 논란은 여당 내에서 김웅 의원이 제일 먼저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소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출을 안 해요. 개인정보 보호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김행 의원의 그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당이 감싸다 안 되니까 그냥 일방적인
정쟁의 장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문회 제도 자체의 어떤 그 회의를 느끼게 하는 예. 이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미제출 상황.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행 후보자가 들고 나온 논리가 사생활, 개인 사생활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그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 부분에 자료 제출을 뭐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주식 이제 파킹 의혹 관련은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도 그 전에 경영 상황이라든가 재무 관련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자료를 갖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갖고 나왔을 경우에 이제 본인도 설명하겠지만 그 자료를 그 현장에서 청문 의원들한테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약속한 대로 충분히 소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는 일단은 사생활이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뭐 다른 것으로라도 보충을 해서 좀 증명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거론된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 덧붙일 내용이 있으신지. 공직자가 국회의원들도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에 갈 때는 그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합니다. 맡기는 거죠. 어떻게 처분해도 좋다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 분은 신우이고 한 분은 공동 창업자이면서 동시에 남편의 친구. 이분들에게 맡겨놨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주식으로 인해서 늘어난 재산이 약 17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백지 신탁이 되었다라고 하면 본인 재산들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를 맡겨뒀다가 되찾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산의 이익을 본 것 아니냐. 그러면 기존에 그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거나 공직에 임용되면서 이 공직자로서의 윤리 위반을 한 것이죠. 실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면 재료 제출 다 하면 돼요. 뭐 어느 검사 출신이 그러더라고요. 월말 단위 재무제표를 쭉 보면 이게 과연 불순한 의도로 맡긴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다. 김행 후보자의 의견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부실 기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백지신탁을 활용하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의 해명과 실제 행위들이 뒤따라주지 않고 서로 충돌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청문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열린 청문회가 사실 여가부뿐만은 아니었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오늘 현재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비교적 여가부와 비교해서 시작이 순조롭긴 했는데 뭐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태도 논란 이런 부분들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청문회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3명이 동시에 이제 후보자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역대 최악의 후보자들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유인촌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무려 약 3년 동안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우려가 컸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이것의 시작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중앙지검장 수사 지휘 하에 했던 수사 기록들입니다. 이때 보면 그 유인촌 장관이 후보자, 예. 당시 장관이 그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장 그리고 한혜종 총장 또 뭐 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분들을 뭐 근무지 이탈을 했다. 혹은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작품을 지나치게 고가에 매입했다. 이런 걸로 해서 해임을 시킵니다. 강제로. 물론 이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다 부당해고다라고 명예는 되찾았어요. 하지만 임기는 다 지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3분의 그런 부당한 해임 이후에 문화예술계에 신호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최초로 나온 것이 국정원에서 기록한 82명의 뭐 문성근 씨, 이회수 씨, 가수 윤도현, 명계남 씨 뭐 이런 분들로 해서 82명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이것이 국정원 내에서 장관에게 바로 직보하는 이러한 그 자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거짓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이런 거짓으로 시작된 청문회 시작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방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블랙리스트 이게 참 좀 뭐 말씀드리기는 막 어렵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 블랙리스트라는 게 뭐 존재 뭐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터져 나온 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전 정부 임명한 산하기관장들 전부 다 솎아내려고 그렇게 괴롭히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다 물러났고 그래서 실제로 그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관련자들이 또 실형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계 역시 뭐 문재인 정부에 또 없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뭐 출연을 갖다가 사실 뭐 못했다든가 뭐 행사 진행을 갖다가 제대로 못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근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막 방송계에서도 봤을 때 우리 패널들이야 자유롭게 얘기합니다만 진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파적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개중에는 외부에서 온 진행자들 이런 부분들은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김우중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것이죠. 직업윤리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행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속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뭐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방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드롭됐다. 그랬을 때 자기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직업윤리가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피해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블랙리스트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봐도 몇몇 있었습니다. 진행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뭐 지금 리스트가 있는지 실제로 이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들이 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유인촌 장관이 본인은 자기는 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만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리스트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누구를 뭐 지목해 가서 보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지 않나 싶습니다. 주제를 좀 넓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블랙리스트는 어떠한 곳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그 인사 관련된 그 리스트 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그 환경부 장관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일반 연예인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찍고 탄압하고 그리고 일종의 MB 정부에 대해서 반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문건이 작성돼 있고 이것이 장관에게만 직보되는 형태로 해서 그 서류가 비서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이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 이러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왜 또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블랙리스트로 해서 그 야당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제압하는데 이미 숙달된 선수를 들여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도 고개를 깨우뚱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김어준 씨 예를 들었는데요. 김어준 씨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예술은 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를 야당 성향이냐 여당 성향이냐 혹은 야당 성향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제압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은 언론이 불편하죠. 사사건건 잘못을 지적하니까. 근데 그 잘못을 야구로 쓸 때는 우리 사회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이전과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속아낼 것이다, 뭐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숨기려고 제가 보기에는 숨기려고 했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우 지금 뭐 강서구청장 후보가 돼 있죠. 김태우 씨가 폭로를 하지 않았다면 숨겨졌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묻혀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부분인 겁니다. 자, 저희가 과거로 점점 거슬러 올라가게 되니까 최근 이야기로 제가 조금 시계를 땡겨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MB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고 한 이제 유인촌 후보자입니다만 최근 후보자가 가수 김윤아 씨의 일본 오염수 관련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인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또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은 예를 들면은 우리 연예인들도 사실은 많은 대중들과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말씀하시는데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발언했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론 연예인이라든가 한 부분 연예인들이 인기를 모으는 직업에 있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발언을 함으로써 많은 팬들 가운데에서는 정치적으로 성향을 달리하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 그 정치적 발언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뭐 환호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떨어져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성이 있는 발언들이죠.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연예인들도 하나의 직업윤리 의식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업윤리 의식 하에서 내 발언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유인천 장관으로서 후배들에 대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뭐 충고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의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후배들한테 야 정치하는데 함부로 입장 밝히고 그러면 큰일 나. TV 출연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는 그냥 사석에선 가능하죠. 그런데 장관 후보자로서 공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발언을 신중해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하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출연 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 연예인이 속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끊고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이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3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문화예술계를 주무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발언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로 오늘 이렇게 떠들썩하다면 내일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제 당론으로 좀 정해질 줄 알았는데 내일 이제 표결 직전에 또 의총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좀 미루게 된 걸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균용 후보는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아주 드러나는 것은 개인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제가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대법원장 후보가 법을 몰라서 재산 10억 정도를 누락을 시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이념 맞추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법원이 행정부에 종속되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우려된다라는 정서가 강합니다. 그래서 부결의 기류가 강합니다만 이것을 당론으로 정할 때 여러 가지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 쪽에서 민주당이 우리 대법원장 후보를 부결시켜? 라는 어떤 그런 정서도 한 부분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부결시키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정서 또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내일쯤이면 최소한 당론으로 부결 혹은 그 부결에 버금가는 정도의 결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사실은 이게 통과 요건이 과반 참석, 과반 찬성이다 보니까 의석수를 좀 고려하면 아닙니다. 재적 의원 과반. 재적 의원 과반 과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민주당은 지금 뭐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뭐든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이걸 부결시키겠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부결시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결적으로 가닥이 더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타격을 줄 목적이 그냥 다분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그 책임은 반드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건 만약에 인준이 불가결하게 됐다 했을 때는 35년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은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을 해서 통과시킬 때까지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국감이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법부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법관들 2명이 지금 내년 1월까지 임기가 끝마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행 체제가 간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금 회의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사건들 전부 다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처리하는 사건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다 중단이 되는 것이에요. 전원합의체는 아예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 사법부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다? 그것은 내년 대법원장 임명 때까지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문입니다만은 그래도 부결을 가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과도 또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의 부가결이 이 이재명 대표에 얼마나 유리한가 부분도 따질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도 민주당은 부결적으로 가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면 가결시켜줘야죠. 그래서 법원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어요. 대법원도 대법원장 공석이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대법원장 가운데서 선임이 그것에 대한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원합의체도 전체 12명 가운데서 9명 정도 구성이 되면 전원합의체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이 멈추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협박하는 거죠. 이거 가결 안 시켜주면 우리 사법 시스템이 멈춥니다. 라고 협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일단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관계 말씀드리고 왜 여야가 대화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대통령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 야당과 미리 이야기를 좀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으면 이러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원식 후보, 김행 후보 정말 말도 안 되는 후보들인데 이 가운데서 2명 저희가 지명 처리하겠습니다. 대신에 대법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정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만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보지 않고 국회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면 거대 여당의 폭거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느 법안을 통과시키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고 본인이 소속한 정당에서 참여 안 했다라는 거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대통령이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 지금이라도 대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상징이 저는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민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두고서 지금 그런 대화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국회를 갖다 거의 마비시키다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좀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에 대한 그런 비리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처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자고 해야지.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대화를 안 한다. 뭐 독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고요. 민주당 역시 그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숫자 우위를 가지고 법안들 다 혼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거부하잖아요. 아니 거부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의회 독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화를 안 어느 한다고 그렇게 일방만의 말하겠습니까? 책임은 아니다. 그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안 일방만의 됩니다.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그 대통령이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장 대행 체제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진 않지요. 대행으로 하지만 하면요. 사법 시스템이 멈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사법 않다라고 시스템이 거의 말씀드린 거예요.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2월 되면은 법관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법관 인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어떻게 대행이 물러나는 대행이 그걸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내일이면 이 결과 당장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 함께 지켜보시죠. 인사 관련 내용은 이쯤 하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클릭수 관련해서 조작 논란 겨냥한 대응 수익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한총리는 범부처 태스크포스 구성해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번 논란 자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우습죠. 호들갑이 정도가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왜 이랬지 하고 깜짝 놀랄 만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 카메룬이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이렇게 경기할 때도 그런 모습들이 다음에서는 있었어요. 네이버는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은 상대적으로 자유 게시판이 활성화되려면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비실명제로 해야지 활성화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런 투표 행위도 로그인하지 않고 할 때 활성화된다라고 해서 영업 정책을 각각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이 일종의 해커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어떤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왜 유독 이번에 문제를 삼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큰 국가의 여론 조작 사건인 것 마냥 최초의 사건인 것 마냥 대통령실도 나서고 총리도 나서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웃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포털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형사법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국가 세력까지 나오면서 이게 반국가 세력의 범주를 어디까지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 정부에서 반국가 세력의 행위처럼 그것을 몰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해커 한 명의 장난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우스운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이 그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고발을 했으니까 이 수사를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큰일 난 것 마냥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고 국민의힘에서는 반국가 세력 이런 날선 표현들 나오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게 스포츠 응원 이벤트입니다만은 이게 그것으로 그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뭐 구조상에 얼마든지 외부에서 개입을 해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들여다보자는 것인데 만약에 내년 총선에 만약 외부 세력들이 국내에서 특히 뭐 외부를 우회해서 들어와서 총선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여론 조작을 펼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스포츠 이벤트이지만 스포츠 이벤트에 댓글 IP 2개가 2천만 건 올린다.
내년 총선에도 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방어가 있어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이 부분을 갖다가 발끈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TF 구성이요? TF 구성 여론 조작에 대한 TF 구성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네트워크 방지법이다 있습니다. 독일도 있고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정보 조작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지법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돈 살포하는 것보다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여론 조작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크로 지금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여기에 협조해서 이거 왜 발끈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은 그런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왜 정부가 이걸 너무 과하게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여론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접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반국가 세력의 여론 조작인 것 마냥 규정하고 전 국가가 들썩들썩하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낙연 총리가 베트남에 가서 호찌민 그 생강가 사당인가 앞에 가서 썼어요. 호찌민 그 주석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요 글을 방명록을 썼는데 김일성에 대한 그 존경의 표현이다라고 가짜 뉴스가 준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야당이었던 현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론을 손보려고 한다. 포털을 손보려고 한다.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명백한 왜곡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큰 어떤 포털 양사의 어떤 영업 정책의 차이인데 그 한쪽에 대해서 좌파 포털이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받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동의받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극도의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고 결국은 가운데 있는 30~40%의 중도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반국가 세력이 지금 이번 스포츠 이벤트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 가짜 뉴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보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 김만배와 신앙님 가짜 뉴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대선 직전에 하루 전날 가짜 뉴스 문자를 뭐 270만 건인가 뭐 그렇게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돌린 것이죠. 그 전에 신앙님 김만배 녹음은 대선 3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가짜 뉴스 유포였죠. 근데 하루 전날 또 문자를 대량으로 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포털에서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걸 공감을 눌러 공감 비공감을 계속 매크로로 돌렸다. 그럼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걸 갖다가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막아야 됩니다. 저는 제일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지난번 총선에서 제가 564표 차이로 졌는데 제가 검찰에 고발됐다라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 언론에 떴어요. 이 인터넷 언론이 약 하루 정도 띄웠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바꿨어요. 가짜 뉴스 부분을 빼고. 그런데 그 가짜 뉴스 부분을 상대방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을 했습니다. 선거를 그것도 불과 3일 남겨두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만 낙선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낙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역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짜 뉴스였다라고 밝혀지면 이미 선거법상의 처벌의 기간은 지났지만
도덕적으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한번 나한테 유리한 이슈인지 불리한 이슈인지 그때그때 따라서 이용만 하고 마는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너무한다라고 아쉬워하는 것이죠. 저는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 조작의 어떤 사례, 가짜뉴스의 사례, 이런 가짜뉴스를 활용한 사람들의 득세,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크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그 정치꾼들이 하는 수법들 아닙니까? 하루 전날, 선거 하루 전날 대량으로 가짜뉴스 뿌리는 거.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확정지면 안 되고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아직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돼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만 동의한다. 가짜 뉴스를 바로 잡아야 된다. 시스템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던 그렇습니다. 거다. 다만 이것이 여론의 재갈을 물리는 형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이미 겁니다.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민주당이 오히려 더 나서서 이런 부분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각자 이제 한 4번 정도씩 발언 드렸기 때문에 저희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 한번 해보죠. 본투표는 뭐 다음 주입니다만 사전투표 당장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판세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여당에서는 뭐 판세를 모른다. 혹은 또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기울어진 것 아닌가? 이것이 좀 객관적인 평가 아닌가요? 전 지금 현재 여당의 정서를 좀 보면요. 김태우라는 후보가 과연 지금 나오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사면을 하고 그 여당 대표도 초창기에는 무공천을 얘기했다가 용산에 어떤 정서가 전해졌는지 갑자기 공천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명분을 준 것이 그럼 경선해라. 당연히 이기죠. 구청장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후보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이겼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전혀 바뀌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이것을 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더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판세로는 저는 여당에 매우 불리한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다시 당선되는 이런 사례를 우리 정치사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서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여론은 김태우로 쏠린다고 하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총선이 아니고 이건 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후보를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약들을 많이 내놨던데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을 원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부에 와닿는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호소를 하고 있던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지역 자체가 민주당의 아마 굉장히 우세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김태우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장 구청장 선거에 이제 국민들 민심은 어느 정도 기울이고 있을지 내일 투표율도 궁금해지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